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77편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 할 거예요. 홈 어시스턴트 17편. 저는 개인적으로 홈 어시스턴트 플랫폼의 뭔가 사용 방법을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를 제가 계속 쭉 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필요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홈 어시스턴트죠. 관심이 많으니까 녹한다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니 녹한다가 과거에 뭔가 했던 말하고 좀 상충이 되는 게 있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IoT 플랫폼이죠. 플랫폼 서비스에서 그동안 녹한다가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뭐라고 딱 제목을 지으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붙여져 있는 이름이 도움입니다. 그래서 도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국문으로 도움이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죠?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용도로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헬퍼이긴 할 건데 헬퍼가 도움이잖아요. 도움이 하면 뭔가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냥 헬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헬퍼. 요게 뭔지 그리고 직전에 했던 거하고 헬퍼라는 거를 썼을 때에 어떤 장단점이 있겠는지 오늘 한번 논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MQTT를 조금 더 현명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쓴다라는 것은 홈 어시스턴트 내에서 현명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 1번, 요거 2번 해서 오늘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우드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썰렁하네요, 그죠? 아무튼 하고 있으면 막 이제 오실 거니 녹한다는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 어시스턴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지? 버추어 박스. 계속 버추어 박스 버전업 하라고 뜨는데요. 버전업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업 했다가, 방송 직전에 버전업 했다가 한번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버전업을 함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기다려보죠.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들 어제 녹한다가 없는 동안에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이거를 본다고 뭔가 유익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가 지금 부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뻑짝뻑짝뻑짝 하다가 탁 켜지겠죠? 그럼 지금 이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제일 처음 해볼 것은 이걸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면 좋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뭔가를 제어를 할 때
유저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은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 홈 어시스턴트를 제어를 함으로써 뭔가 사물 인터넷을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사물 인터넷 보드를 제어를 함에 있어서 이 연결을 ESP 홈으로 하고 있잖아요. ESP 홈이 뭔지 모르시겠으면 홈 어시스턴트 초반부로 가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는 ESP 홈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이 IoT 보드를 ESP 홈으로 연결해가지고 유저가 스마트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오다를 주면 이 보드가 제어되는 형태로 지금 계속 녹한다가 예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이 이 보드에 있는 뭔가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UI가 이 보드 쪽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UI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LED를 켠다라는 어떤 뭔가 개념이 여기 녹아 들어가려면 보드에 버튼이 하나 있음을 여기다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ESP 홈 코드 안에 몽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보드랑 상관없이 지금 홈 어시스턴트 시스템 내에서 오토메이션을 걸고 싶은 상황인데요. 나는 지금 이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버튼이 4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버튼을 이렇게 4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버튼 4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버튼 4개를 이 보드 쪽 UI 구성 요소에다가 배정을 해도 템플릿 버튼으로서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드가 만약에 전원이 꺼져가지고 다운이 됐다. 그러면 이 버튼은 쓸 수가 없는 버튼이 되는 겁니다. 보드에 종속된 하나의 보드를 제어하기 위한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그럼 이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 플랫폼 내에서 내가 버튼을 만들고 그냥 버튼만 생성하게 되면 아무런 기능이 없겠죠. 그냥 누를 수 있는 UI가 되는 겁니다. 얘를 눌렀을 때에 뭐가 될 건지는 자동화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버튼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홈 어시스턴트 내에서는 이렇게 메뉴를 제공을 해줍니다. 내 서버 안에 찾아보면 configuration.yaml이라는 파일이 있다. configuration pool입니다. .ya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네가 만들 이 버튼 4개를 YAML 코드로 작성을 해서 서버를 재부팅을 하면 내가 그 버튼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만 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이 홈 어시스턴트 초창기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서 그렇게 쭉 썼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시점 이후로 홈 어시스턴트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겠죠. 이제는 UI로도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GUI 환경에서 가능해요. 이거 펜이 안 나오는데 제가 여분을 안 사가지고 좀 흐릿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방송 준비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방식하고 후자의 방식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자의 방식이라고 하면 홈 어시스턴트 내부에 configuration.yaml 코드를 수정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 4개를 YAML 코드로 작성한 다음에 홈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이제 리셋을 하는 거죠. 리셋이라고 하기보다는 리붓이 더 올바른 표현이겠죠. 리붓. 다시 껐다가 켜는 거죠. 요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버튼을 만드는 방식이 기존까지 알고 있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GUI 환경에서 헬퍼를 사용하는 겁니다. 헬퍼를 이용을 해서 내가 만들 버튼을 GUI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내가 눈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마우스 가지고 클릭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인터랙션을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가 버튼 4개를 쓰겠노라 라고 얘한테 전달을 해주면 요때는 재부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점이 나왔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인 단점이, 전자의 방식의 단점은 YAML 코드를 내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복잡하잖아요. 그죠? 코드를 입력을 해서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 클릭 몇 번이면 버튼이 만들어지는 데다가 얘는 재부팅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재부팅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얘는 장점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일장일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 방식보다는 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477편에서는 요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홈 어시스턴트에서 내가 필요한 컴포넌트를 ESP 홈, 그러니까 IoT 보드에 종속되지 않는 홈 어시스턴트만의 UI를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해서 구글에 쭉 찾아보면요. 요 방식으로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방식이 전혀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비교적 요 방식이 최근에 나왔다 하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저도 노칸다도 홈 어시스턴트를 알게 된 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점은 감안을 하고 지금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방식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노칸다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됐죠? 도우미라는 기능에 대해서 모른다면 오늘 길을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실 만할 겁니다. 그리고 저 도우미 기능하고 조금 있다가 MQTT하고 연계하는 장면이 나올 거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킴님 반갑습니다. 이상우님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우드CNC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우드CNC님이 중사가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화요일에 남자가 되셨네요. 화요일에 중사. 갑자기 중사하니까 개구리 중사 그거 생각나네요. 캐로로가 생각이 나네요. 개구리 중사. 자, 홈 어시스턴트 한번 켜보죠. 자, 요 놈이죠. 홈 어시스턴트는. 진급 선물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화면에 나오는 거하고 박수. 노칸다의 그 열렬한 박수.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기 펼쳐놓은 이 화면은 ESP 홈에서 뭔가 구현된 구성 요소가 한 화면에 쭉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다 보시면 사용 불가, 뭐 이렇게 눌러도 안 눌러지고 뭐 아무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용 불가 돼 있잖아요. 요 이유가 뭐냐면 이 컴포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IoT 보드들이 지금 하나도 연결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얘네들 존재를 하되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하고 관계없이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자의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구성하기 들어가서 여기 애드온 쪽으로 가시면 파일 에디터라는 거는 미리 셋업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configuration.yaml을 여기다가 가지고 옵니다. 여기 있죠? 여기다가 내가 쓸 컴포넌트를 직접 작성을 하는 겁니다. 쭉 작성,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기어 모양을 누르고 리스타트 HASS를 딱 누르게 되면 그 수정사항이 서버가 재부팅 됨으로써 딱 반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벌써 그 방식 자체만 해도 소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방식으로 과거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이런 플랫폼 만드는 개발자들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일단 플랫폼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초반에는 기능을 부풀리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편리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요. 지금 이 홈 어시스턴트가 딱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안정화는 이루었고 계속 어떻게 하면 유저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클릭 몇 번이면 과거에 불편하게 했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데에 지금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노칸다는 홈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맞다면 재수가 좋은 거죠. 그죠? 아무튼 이게 전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불편한 방식. 그리고 새로 노칸다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자동화 및 장면이라는 쪽에 싹 들어가 보시면, 자동화 이 메뉴는 뭔지 알잖아요. 홈 어시스턴트의 자동화라는 것은 액션이 트리거가 있고 액션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뭘 하겠는가 하는 그 연결 관계를 만드는 거를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고 했고, 그것을 GUI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장면이라고 된 것은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음표. 스크립트라고 돼 있는 것은 이 자동화를 하나의 그 꾸러미로 묶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버튼 1번을 누르면 로봇가 춤춘 다음에 강아지가 사료통 앞에 오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사료를 얼마 주고 물을 얼마 공급한다 하는 그것을 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동화 단에서 이제 콜을 해서 쓰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미리 자주 호출해서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어 두면 이름만 부르면 그게 그대로 동작하니까 트리거만 정의를 하면 되겠죠. 트리거 된 액션이 뭐냐면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여러 군데에서 호출될 경우에는 묶음 단위로 해서 딱 스크립트로 저장해두고 불러다가 쓰면 아주 좋다고 했죠. 이 스크립트라는 것은 제가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소맥 기계를 만들 때 한번 활용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 중에 노칸다가 소맥 기계를 만들겠노라 한 편을 보시면 이 스크립트가 뭔지에 대해서 과거에 노칸다가 설명을 해놨을 것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이제 오늘 문제래. 오늘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요 도우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도우미라고 왜 해놨을까? 그냥 국문으로 헬퍼라고 해놨으면 조금 멋있을 것 같은데, 그죠?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고 해놓고 도우미라고 해놓으니 상당히 좀 별론데요. 아무튼 오늘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님 반갑습니다. 진아님 반갑습니다. 진아님께서 노칸다에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셨죠. 노칸다가 잘 받았고 잘 확인을 했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경민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경민님께서도 노칸다에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노칸다가 아주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흐름이 잠깐 끊겼는데 다시 텐션을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직 구성한 도우미가 없는 것 같다. 도우미라는 용어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도우미 추가하기 누르면 뭔가 알 것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토글, 버튼, 텍스트, 숫자, 랄랄랄라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그냥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저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것 가지고 뭐를 할래만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의 이름은 테스트 버튼이라고 해보죠. 아이콘은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정의가 되는 거죠. 아이콘은 뭘로 하지? 차 모양으로 하죠. 차 모양으로 하고. 그리고 이 버튼 눌렀을 때에 뭐가 이렇게 딱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으니 텍스트라고 된 도우미를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도우미를 부른다니까 좀 이상한데요. 자, 도우미를 부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테스트 텍스트라고 하고, 요런 아이콘을 한번 잡아 넣어보죠. 최소 길이, 최대 길이라는 것은 입력될 문자열의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뭐 최대 길이 100, 알파벳으로 최대 100개까지 들어간다. 그런 말이겠죠. 만들기. 그러면 테스트 버튼, 테스트 텍스트라는 두 개의 도우미가 추가가 됐는데요. 요것을
눌러보기 딱 눌러보시면 도우미 쪽에 바로 얘가 추가가 되는 거고, 누를 수 있는 버튼과 뭔가 텍스트라는 것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로 값을 출력을 하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테스트 버튼하고 unknown으로 된 요 텍스트하고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 그죠? 바로 만들어지죠. 서버를 재부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뭐 할래는 오토메이션 쪽에서 정의를 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 버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한 개만 있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도우미 쪽으로 갔어. 요 놈을 테스트 버튼 1이라고 이름을 짓고, 얘는 테스트 버튼 2. 아이콘은 뭐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딱 가보면 버튼 두 개와 텍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1번 예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1번 예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도우미를 이용해서, 도우미를 이용한다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도우미를 이용해서 버튼 두 개와 텍스트 박스를 만들고, 1번 버튼을 누르면 녹한다. 2번 버튼을 누르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말이 출력되도록 하시오. 방금까지 도우미가 해줄 수 있는 기능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라는 거예요. 이 대시보드에 UI를 그냥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눌렀을 때에 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은 이 버튼을 누른다라는 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유저가 마우스 가지고 저거를 겨냥을 해가지고 눌렀다. 거기까지가 트리거고, 액션이 텍스트 박스 여기다가 뭔가 값을 출력을 한다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거는 ESP 홈에서 하는 것하고 결이 조금 다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요 자동화 쪽에 가서 자동화 매크로를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우측 하단에 자동화 추가하기 딱 누르시고 빈 자동화, 여기다가 자동화 1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동화 1번은 트리거, 조건, 동작, 트리거, 컨디션, 액션이라고 했죠. 트리거가 버튼이 눌려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요. 근데 트리거가 기기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요거 좀 헷갈린다. 기기 쪽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ESP 홈이나 뭐 디바이스로 등록이 된 것. ESP 홈에서는 기기 쪽에서 그 메뉴를 찾아야 되고요. 홈 어시스턴트 자체의 버튼은 상태 쪽에 가셔가지고 아까 도우미로 만들었던 버튼 그 놈을 찾으면 됩니다. 테스트 버튼 1 있죠? 그러면 여기 뭔가 옵션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지금 이 트리거가, 이거는 버튼 프레스드라는 어떤 속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리까리 했었는데요. 요렇게만 해두면 일단 이 트리거 자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하는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트리거는 완료가 됐다, 그죠? 그럼 그때 동작이 뭐가 될 것인가? 기기가 아니라 서비스 호출을 선택을 합니다. 홈 어시스턴트의 하나의 서비스로 동작을 하는 건데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인풋을 해야 되잖아요. 텍스트 인풋 서비스를 선택을 하는데, 그 서비스의 당사자가 아까 제가 도우미로 만들어 놨던 그 텍스트 박스가 되도록 액션을 꾸미면 됩니다. 그럼 서비스 호출, 서비스가 쭉 찾아보시면 왜 없냐? 텍스트라고 검색하면 input text set value라고 된 거 바로 여기 검색이 된다, 그죠? 그러면 문자 입력을 하는 서비스를 유저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딘가 입력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어 단어, 영어 문법 배울 때 생각해 보시면 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얘는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어디다가 그 문자열을 입력을 하시겠습니까?까지 해줘야 되죠. 그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구성요소 선택하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딱 눌러가지고 바로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놈들만 검색이 추려져서 나옵니다.
테스트 텍스트 제가 도우미로 만든 거죠. 딱 골라줍니다. 그리고 그때 집어 넣을 값이 뭐냐?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해보죠. 저장하기. 그럼 자동화에 가보시면 자동화 1번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죠? 한 개 더 추가합니다. 자동화 2번. 상태. 자, 테스트 버튼 2 then 서비스를 호출하겠다. 인풋 텍스트네요. 텍스트 인풋이 아니라 인풋 텍스트 서비스에 셋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화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도우미를 이용해서 버튼 두 개하고 텍스트 박스 한 개를 만들었고 그놈들의 기능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코드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죠? 클릭 몇 번이면 이제 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홈 어시스턴트 플랫폼 서비스가 편하게 쓰라고 있는 만큼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편하게 쓰셔야 됩니다. 집에 커피 머신을 두고 커피콩을 갈아서 커피를 내려 마시면 물론 성취감은 있을지언정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가보죠.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하는 게 여기 나오고 요걸 누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죠? 도우미로 뭔가 만들고 기본적인 자동화를 묶는 그 과정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 보드에 제어 명령이 들어간다. 뭐 어떤 스크립트를 호출하겠다. MQTT 메시지가 보내진다 하는 등의 그 액션 코드가 지금과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면 홈 어시스턴트 자체의 버튼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이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좀 크게 보도록 하죠. 쟤만 뚝 떼와가지고 자, 버튼 버튼 1번 그리고 텍스트는 요걸로 그냥 출력하죠. 됐죠? 요거 누르면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요거 누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아주 잘 되죠? 이게 1번 예제인데요. 제가 예제를 지금 이거는 예제를 만들어 봤자 제가 코드를 뭔가 남겨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런 예제가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만 요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클릭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거든요. 뭔가 제가 코드를 복붙해서 구현이 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과정을 쭉 따라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와 유사하게 이번 예제는 숫자 컴포넌트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버튼 1번을 누르면 1, 2, 3이라는 숫자를 출력하고 2번을 누르면 4, 5, 6이라는 숫자를 출력하시오. 우리 ESP 홈에서도 등장을 했는데요. 컴포넌트 잘 보시면 센서라고 된 게 있고 텍스트 센서라고 된 거 두 개가 있거든요. 센서라고 된 것은 너메릭한 그 결과값을 띄우는 전용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입력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인 거고 텍스트 센서라고 된 것은 숫자도 문자열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숫자 그리고 숫자만 있는 거를 우리가 숫자라고 하고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거를 문자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모든 어떤 결과물을 출력하는 게 텍스트 센서라는 컴포넌트인데 얘도 똑같습니다. 텍스트라고 된 것은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이고 아까 도우미로 다시 한번 가보죠. 요놈 지우고 자동화에 문제가 없으려나? 일단 두고 하나 더 만드는데 잘 보시면 숫자라고 된 거 있잖아요. 요 숫자가 바로 ESP 홈에서
센서하고 비슷한 겁니다. 숫자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얘를 딱 누릅니다. 테스트 넘버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숫자, 출력될 숫자의 범위를 말하는 거겠죠. 0에서 한 1000 정도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가 슬라이더가 있고 입력란이 있는데요. 슬라이더는 이렇게 아래 뭐라고 하죠? 스크롤 바가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입력란은 키보드로 따닥따닥따닥 입력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각각 한번 해보죠. 넘버 1하고 넘버 2는 입력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넘버 2 입력란 됐죠? 그러면 이제 자동화에 가서 1번 버튼을 누르면 1, 2, 3이 두 개의 숫자에 다 1, 2, 3이 입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뜯어 고치면 되겠죠? 자, 버튼 1번이 눌려지면 서비스 쪽에 이번에는 서비스가 이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인풋이긴 인풋인데 텍스트가 아니라 인풋 넘버에 셋이 들어가면 되겠죠. 숫자를 나는 입력하는 서비스를 초이스를 하겠다. 그러면 그 목적어 대상이 되는 컴포넌트가 뭐냐 눌러보시면 대상이 되는 놈 두 개가 검색이 되죠. 요 1번하고 2번 두 놈 다에게다가 1, 2, 3이라는 값을 나는 대입을 하겠다.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요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내일 진행될 노드레드 편에서도 꽤나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 입력하는 서비스의 구성요소 요 두 놈에다가 456이라는 값을 잡아 넣겠다. 됐죠? 그리고 요 놈은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삭제. 삭제도 이렇게 간편하고 딱 가보시면 바로 요 놈은 지웠으니까 자, 삭제하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놈 두 놈을 추가를 한번 해보죠. 센서니까 좀 느낌 있게 게이지로 아니구나. 자,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죠. 테스트 넘버 1 테스트 넘버 2 버튼이 아니라 잠깐만 이 왜 슬라이더 모양이 아니지? 여기서 보니까 좀 모양이 안 좋네요. 자, 여기 구석탱이 있는 거 보세요. 첫 번째 만든 것은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양이, 타입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두 개 다 숫자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요렇게 이제 값을 선택을 하면, 이 값을 다른 쪽에 입력으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에, 저기 찍히는 값을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컴포넌트, 지금 여기 있는 컴포넌트, 지금부터는 끌어다 당겨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골라서 저기다가 잡아놓고, 자동화를 이용을 해서 저 버튼, 컴포넌트가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 때, 뭐 할래? 하는 부분을 따다다다닥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이게 홈 어시스턴트에서 도우미 가지고 UI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자동화를 이용해서 뭔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ESP 홈 쪽에서 ESP 홈에 어떤 인터랙션을 주겠다. 그럼 간단하죠. 서비스가 아니라 기기 쪽을 액세스하면 되겠죠. 기기에 내가 등록해 놓은 보드들이 쭉 있는데 노칸다 4라는 보드에 LED1을 끄겠다 하는 요 액션을 달아두면 홈 어시스턴트에서 만든 버튼을 누르면 저 ESP 홈 쪽에 있는 LED가 핸들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재밌죠? 자, 삭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다 지우겠습니다. 항상 클린한 상태로 홈 어시스턴트를 사용을 해야지. 아이고 덥다. 선풍기 좀 켜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손대리님 반갑습니다. 제가 환영 인사를 드렸었나요? 반갑습니다. 방금 했던 이 과정은 앞으로 계속 우려먹는 내용이 될 거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제가 도우미 가지고 뭔가 뭐를 만든다 하면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이 범준님께서 녹한다에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잘 확인을 했고요.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드디어 우리 범준님께서 원스타가 되셨습니다. 이 녹한다의 이 라이브 방송을 얼마나 많이 출석을 해야 이 원스타가 되느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한다가 잘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죠. 감사합니다. 자, 마루호도님과 함께 이제 원스타가 되셨네요. 제가 다음에 조만간 미러볼을 하나 살 거거든요. 미러볼 사가지고 천장에다가 딱 달아놓고 장군님들은 이제 출석 체크를 하면 미러볼이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자, 아무튼 이제부터는 마루호도님하고 범주님이 접속하시면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성. 다음 이제 MQTT 한번 해보죠. 재밌으라고 하는 겁니다. 코딩만 계속 진단하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요런 소소한 재미라도 있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니까요. 3번은 이제 어떻게 역지? 3번부터는 이제 MQTT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될 건데요. MQTT 서버, 모스키토 서버 구현하는 거하고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해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자, 홈 어시스턴트 안에 애드온으로 모스키토 서버를 잡아 넣어놨거든요. 애드온. MQTT 브로커입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라는 게 MQTT 업계에서는 서버를 브로커로 부른다라고 했죠. 얘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그러면 요 홈 어시스턴트하고 같은 컴퓨터에 브로커가 돌아가니까 IP 주소가 같고 포트 번호만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얘가 8123이라는 포트를 사용을 하고 얘는 1883이라는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같은 컴퓨터 안에, 같은 서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브로커를 사용한다라는 거의 모티베이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 녹한다가 이 내용을 준비한 것의 어떤 취지라고 한다면요, 우리 이 보드에다가 센서를 연결을 하고 홈 어시스턴트의 ESP 홈으로 연결하면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센서 값이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바로 즉시 출력이 되잖아요. 뭐 별다른 장치 안 해도 홈 어시스턴트에다가 여기 뭔가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센서가 사용되었다 하는 거를 ESP 홈 쪽에 등록을 해 놓으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ESP 홈에 연동이 가능한 형태의 센서일 때만 가능한데요. 그럼 내가 지금 아주 독특한 전 세계에서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어떤 독특한 센서를 ESP 홈을 이용을 해서 홈 어시스턴트에 출력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1차적인 방법으로는 전 세계에 누구도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ESP 홈에도 그게 연동시킬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ESP 홈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ESP 홈에서는 굳이 우리가 연동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이렇게 쭉 제공을 해주는데,
그죠? 이거 초반부터 계속 보고 있는 화면이잖아요. 그죠? 쓸 수 있는 거 목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저기도 없는 거를 네가 독창적으로 쓰려면 아래쪽에 그놈이 센서라면 커스텀 센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커스텀 센서에 가셔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쭉 하면 어쩌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딱 봐도 너무나 골치 아파 보인다. 그죠? 과연 이렇게 쓰는 게 최선인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센서 값을 보드에 불러오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자신의 실력으로 이 센서를 이 보드에 연결한 다음에 ESP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하는 것은 커스텀 센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센서 값을 보드에 불러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센서 값을 이 보드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MQTT로 홈 어시스턴트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ESP 홈이 아닌 거죠. 홈 어시스턴트에 얘 둘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 관계가 ESP 홈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내놓은 자식인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전혀 모르는 하나의 어떤 보드인데 요놈 MQTT 서버가 내부에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MQTT 서버에 요렇게 접속을 해서 내가 센서 값이 있는데 그거를 MQTT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 MQTT 서버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홈 어시스턴트에 넘겨주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잖아요. 그죠?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 값이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뜨는 것은 동일한데 목적이 그거라면 어떤 방식이든지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놈 내가 쓰려고 하는 센서가 홈 어시스턴트에 없다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얘가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ESP 홈에서도 MQT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좀 잘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당장 하나 새로 사오겠습니다. 여기에 ESP 홈으로 나의 보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요 놈은 한편으로는 MQTT 서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드가 MQTT로 동작을 한다라고 할 때 어차피 얘는 ESP 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보드에는 내가 센서 값을 달 수가 없잖아요. 센서를 달아서 쓸 수가 없잖아요. 보드를 하나 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센서 값을 이 보드에다가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MQTT로 요 보드에다가 MQTT 값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MQTT 값을 받아서 이 보드 안에 있는 MQTT로 보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요로 갔다 오는 거죠. 요로 갔다가 요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이 보드가 받아서 자기의 커스텀 센서라든지 커스텀 센서래 템플릿 센서라든지 템플릿 텍스트 센서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요 센서의 값을 대리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요 센서 값을 쓰기 위해서는 보드를 두 개를 써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ESP 홈에 연결되지 않는 센서 값을 쓰기 위해서 보드 두 개를 써야 되고 요 보드는 그러면 아무런 기능이 없고 요 놈을 여기다가 연결해주기 위한 기능밖에 없는 거니까 이 짓을 왜 해야 되냐? 그럴 바에 싹 날리고 요 놈이 바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업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노칸다가 지금 할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드가 업로드할 센서 값이 출력이 될 뭔가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센서 값이 뭔가 날라올 건데 그거를 출력을 하려면 일단 도우미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도우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숫자 출력할 수 있는 UI를 구성을 하고 MQTT 메시지가 도착을 했을 때 거기다가 센서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오케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는 MQTT로 보낸 날린 숫자 값을 얘가 어떻게 받겠냐 하는 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요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슴 깊이 제가 전달하도록 다양한 사례를 준비를 하는데요. 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을 때 내가 이 기능을 구현을 하겠노라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능이 구현됨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요렇게 가는 길이 있고, 요렇게 가는 길이 있고, 요렇게 가는 길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는 길하고 요렇게 가는 길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겠느냐, 내가 이 기능을 왜 써야 되겠냐 하는, 반드시 얘로밖에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뭔가 취지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ESP 홈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ESP 홈으로 되지 않는 어떤 독창적인 기능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던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상의 센서는 지금 없으니까요. 이 보드가 랜덤한 값 3개를 그냥 랜덤한 값 하나를 측정을 해서 MQTT로 메시지를 퍼블리시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아유,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일단 MQTT 지금 셋업은 녹한다가 모스키토 브로커 셋업은 해놨고, 그놈이 여기 있죠. 모스키토 브로커라고 돼 있는데요. 얘를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얘를 켜고 있다가 컴퓨터가 한번 다운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꺼놨거든요. 시작하기 누르면 이제 이 서버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건데요. 아무튼 특별하지 않으면 자동 시작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홈 어시스턴트 서버가 켜질 때 얘도 알아서 켜지게 될 건데요. 저는 이 가상머신에서 돌아가고 있는 홈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뭔가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꺼뒀습니다. 시작하기 누르면 켜지겠죠. 시작하기.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면 오늘도 컴퓨터가 다운이 된 거니까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안하거든요. 또 다운 될 것 같은데. 자, 구성하기 가서 기기 및 서비스 가보시면 정상적으로 MQTT가 지금 연결이 된 상황이라면 얘가 있죠. 요거 모스키토 코어 해가지고 요런 화면이 아마 나올 건데요. 여기서 구성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녹한다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D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고 사용자 아이디는 MQTT, 비밀번호는 123123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MQTT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뭘 하려고 이 말을 했지? 아무튼 지금 이 보드가 MQTT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지금 녹한다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스키토를 사용을 할 건데요. 얘가 이 컴퓨터의 가상머신으로 돌리게 되면 지금 제 노트북의 IP 주소는 이 뭐야, 이상한 거 실행했다. 자, 이 여자친구한테 뭔가 있어 보일 때 쓰는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IP config. 이 컴퓨터의 IP 주소는 192.168.08입니다. 03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컴퓨터의 주소가 이거라고 홈 어시스턴트의 주소가 이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가상머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잘 보시면 192.168.011이라는 주소 보인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녹한다의 모스키토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192.168.0.1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에 보드의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조금 보드에 코딩하는 과정이 또 나와야 되니까요. 일단 첫 번째 MQTT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MQTT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브로커를 등록을 해두면 이 폰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뒤로 가서 좀 죄송한데요. MQTT를 모르고 MQTT를 사용하겠다 하면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MQTT 설명을 정확하게 지금은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용어만 제가 늘상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1번 브로커, 잘 안 보이네. 2번 발행, 퍼블리시. 3번 구독, subscribe. 4번 토픽. 5번 페이로드. 브로커는 MQTT 업계에서 서버를 브로커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MQTT 브로커다 하면 MQTT 서버를 말하는 것이고요. MQTT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들끼리의 통신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가 그거를 받아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는 서버는 그냥 그 메시지를 다른 디바이스한테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셀러와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것을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로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개의 디바이스의 메시지를 요놈 거를 요놈한테 주고 요놈 거를 요놈한테 전달해 주는데, 서버에 달라붙을 수 있는 디바이스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보내는 데이터를 누구에게 보내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4개는 그 규칙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발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구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가 내 주소를 주소라기보다는 서로 약속된 하나의 암호 같은 거를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저놈이 우리 암구어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저기 야산에서 누군가가 호랑이라고 호랑이 커피 마셔, 요런 얘기를 했다면 호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암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호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야 되는 노드만 커피 마셔라는 단어를 이제 수행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요 2번 2, 3, 4, 5번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디바이스가 요렇게 3개가 있어요. A, B, C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리고 그때 얘네들은 서버, 브로커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업로드한 정보를 B가 지금 받고 싶은 상황일 때 A, B, 그러니까 A가 보낸 메시지를 B는 받아야 되는데 C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요 둘 사이에만 뭔가 암구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 암구어를 토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자열로 지정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카테고리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중간중간에 콤 슬러시 기호를 넣습니다. 녹한다 홈 슬러시 룸1 슬러시 라이트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라이트2, 라이트3 있을 수 있고 룸2, 룸3 있을 수 있고 녹한다 홈이 있을 수 있고 녹한다 오피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슬러시로 그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럼 A, B 사이에 토픽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는 그 토픽을 브로커에다가 사전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거를 subscribe, 구독 등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B가 이 브로커하고 접속 링크를 맺은 다음에 접속한 다음에 바로 내가 A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토픽을 구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테스트라는 토픽이라고 한번 해보죠. 테스트라는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놓으면 A가 테스트라고 하는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붙입니다. 그 메시지를 페이로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토픽에다가 페이로드를 붙인 거죠. 토픽이 테스트고 페이로드는 안녕하세요라는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A가 브로커한테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메시지 좀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는 업로드를 하는 행위를 발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퍼블리시 된 거죠. 그럼 그때 브로커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토픽을 구독 등록해 놓은 디바이스한테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몇 개든지 간에. 그럼 보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토픽은 B가 구독 등록을 해 놓았네. 요렇게 이제 메시지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B하고 C하고 동시에 받아야 된다면 C도 테스트라는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 놓으면 A가 그 메시지를 이 메시지 꾸러미를 퍼블리시한 그 타이밍에 메시지를 이렇게
하늘에 구름에서 비가 내리듯이 다르르륵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MQTT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브로커,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토픽, 페이로드. 용어를 모르고 MQTT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쓱 봤을 때 지금 녹한다가 이렇게 해놓은 이것은 브로커 주소죠. 브로커의 주소. 그리고 브로커의 포트 번호는 1883입니다. 그리고 MQTT 메시지를 샥 날리면 출력돼야 될 위치를 이제 하나 만들 건데요. 도움이 갑니다. 텍스트 메시지를 한번 보내줘 보도록 하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 가서 자 텍스트 MQTT 메시지 MQTT MSG라는 그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아이콘은 뭐 요런 걸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보시면 요 이제 결과 출력할 수 있는 창은 나왔다 그죠? 그 이제 자동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빈자동화 시작하기. 트리거 잘 보시면 MQTT라고 된 게 이미 나오죠. MQTT로 토픽을 뭘로 할 거냐, 어떤 토픽으로 뭐를 받을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때 토픽이 녹한다의 테스트라는 토픽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 슬러시 테스트라는 토픽으로 뭔가 보냈을 때 그러면 MQTT 메시지가 서버가 수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픽을 지금 이 자동화가 이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 페이로드를 이 자동화 쪽에다가 이제 뿌려주는 게 이 자동화가 호출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페이로드는 선택 사항인데요. 페이로드에다가 뭔가를 적게 되면 이거는 이제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녹한다 슬러시 테스트라는 토픽으로 ABC라는 페이로드가 ABC라고 하는 페이로드하고 ABC라고 하는 문자열하고 지금 수신된 페이로드하고 일치가 되면 이라는 말입니다. 요 트리거 자체가 해석이 되면 해석을 하건데, 얘를 비워두면 MQTT 메시지로 녹한다 슬러시 테스트라는 토픽의 페이로드가 날라왔을 때 지금 작성해 놓은 게 그거고요. 여기다가 ABC라고 해놓은 것은 MQTT로 녹한다 슬러시 테스트라는 토픽의 페이로드가 수신이 됐을 때 그 페이로드가 ABC하고 일치가 된다면 뭐를 하겠다. 이제 조건이 하나 붙는 거죠. 요걸 비워둔다는 것은 뭐든 날라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요 결과를 동작에다가 서비스 호출해야 되겠죠. 텍스트 박스에다가 뭔가를 띄우려면 input 텍스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셋 하는데요. 문제는 요겁니다. MQTT로 받은 것을 저기다가 입력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쓰면 되는가 하는 요게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뭐를 해야 MQTT로 받은 메시지를 저기다가 출력을 할 수 있지 했을 때 요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점점 된 거 딱 눌러보시면 YAML로 편집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부득이하게 요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서비스가 input 텍스트 set value라는 요 서비스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고요. 요때 대상이 되는 게 여기까지는 이걸로 하죠. 입력 대상이 MQTT MSG 여기다가 값을 출력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코드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줘야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요 이제 데이터 자리에 MQTT로 받은 저 메시지가 여기 데이터로 대입이 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싱글 다운표여도 되고 쌍다운표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나? 뭐 아무튼 요 다운표 사이에다가 가로 중가로 두 개를 칩니다. 그 머스타치 문법, 호수염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trigger.payload라는 걸 여기 적어두게 되면 저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트리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페이로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원래 걸로 돌아가려고 하면 비주얼 편집기에서는 방금 썼던 그런 게 지원이 안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QTT로 뭔가 받을 때에는 저 자동화에서 그 GUI 환경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면 데이터라는 게 뭔가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저기다가 상수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계속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요 문법을 써야 되는데 요 문법은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템플릿은 여기 GUI에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써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해두고 저장하기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이제 뭐를 어떻게 보내야 저기 결과값이 뜨겠는지를 알아내면 되겠죠? 자, 스마트폰에 영검술사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자, 보드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일단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MQTT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요 까만색 동그라미 모양으로 된 앱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몇 가지 제가 등록해 놨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자, 조금 전에 브로커 주소는 제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딱 출연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플러스 네임은 HASS 브로커라고 하면 되죠. 요거는 그냥 이름을 짓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 요 어드레스 부분에 이제 주소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포트는 1883 포트로 돼 있고 ID 비밀번호가 적용이 돼 있었죠. ID는 MQTT라는 ID를 제가 만들어 놨었고요. 비밀번호는 123123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폰은 홈 어시스턴트가 설치되어 있는 이 서버하고 같은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지금 반드시 접속이 됩니다. 저장하기 딱 누르시고 HASS 브로커를 딱 누르시면 이게 이제 커넥트가 된 거고요. 여기다가 우측 상단에 더하기 눌러가지고 텍스트를 골라줍니다. 그럼 내가 어떤 토픽으로 메시지를 퍼블리시 할 거냐를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녹한다의 테스트라는 토픽을 조놈이 지금 구독 등록을 해놨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딱 누르면 여기다가 뭔가를 쓴 게 퍼블리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하면서 보죠. 안녕. 안녕이라고 쓰고 요거를 딱 누르면 지금 모스키토 그 MQTT 브로커 쪽으로 퍼블리시가 된다. 그럼 그 결과가 제대로 되었다면 안녕이라는 게 제가 누르면 여기다가 뜨는 게 정상이겠죠. 해보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어떡하죠? 되겠죠? 요 언노운이라고 된 거를 잘 보면 되겠죠? 안 뜨네. 뻘쭘하네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타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녹한다의 테스트. 자, 이거 뭐지? 어리둥절. 녹한다 테스트에. 응? 잠시만요.
이상하네. 잠깐만 한번 보고 다시 이어나갈게요. 왜 안 되지? 자,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간. MQTT 123 123 1883에 주소 맞고 여기까지는 잘 됐고, 그럼 지금 이 화면 자체에서요 메시지를 퍼블리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녹화한다 테스트라는 걸 쓰고 안녕이라는 걸 했을 때 발행 버튼이 있죠. 딱 누르면 지금 그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퍼블리시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안 뜬다는 말은 지금 자동화가 뭔가 잘못됐거나, 혹은 메시지가 잘 날라오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먼저 단계 이렇게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얘가 청취할 토픽이 녹화한다의 테스트 발행을 딱 해보는 겁니다. 정치 시작. 그럼 안녕이라는 게 여기 수신이 됐다, 그죠? 브로커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낸 게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날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화 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MQTT로 녹화한다 슬러시라는 토픽으로 뭔가 샥 날라왔을 때 트리거의 페이로드, 이거 맞거든요. 트리거. 그럼 지금 이 결과값을 뭐가 날라오든 간에 고정된 값으로 출력되도록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싹 지우고 여기다가 뭐든 받으면 메시지 받았음, 이 트리거가 정확하게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두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샥 날려보도록 하죠. 하이. 메시지 받았음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뜬다, 그죠? 그렇다면 들어오는 것까지는 됐으니까 뭐죠? 살짝 제가 가볍게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게 됐었거든요. 자, 셋. 밸류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데이터 안이 아니라 데이터 안에 밸류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테스트 잘 해봤네요. 자, 그러면 이 YAML 코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을 때 순수하게 받은 페이로드가 저기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보죠. 자, 여기다가 이제 뜨겠죠?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하이라고 보내볼게요. 하이. 여기 하이라고 뜨는 거 보이죠? 그러면 지금 보신 게 스마트폰으로 MQTT로 보낸 메시지가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받아진 겁니다. 그럼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보드가 이제 저기 서버에 연결해서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센서 값이 출력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해보죠. 녹한다라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녹한다. 저기 녹한다라고 떴죠? 이겁니다. 하나도 안 신기하시죠? 자, 3번 예제는 3번 예제는 스마트폰에 MQTT 앱을 설치해서 나의 브로커와 연결하고 발행한 메시지를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그리고 3번 예제는 이 코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YAML 코드 조금 있었던 거 있잖아요. 자동화 부분에 요만큼. 이게 오늘의 3번 예제입니다. MQTT 메시지 수신 부분. 자, 그럼 이제 보드하고 연동을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자, 보드에 가상의 센서 값이 있고요. 랜덤한 값을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서버 쪽으로 업로드 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실물 센서는 연결이 전혀 안 될 거지만 뭐 가상의 값으로 우리가 코딩하면 되겠죠. 그리고 ESP 홈 쪽보다는 이거에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게 조금 더 그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을 가려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반드시 이거를 써야 되느냐, 이거를 쓰면 안 되겠느냐, 요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일단 이 코드를 자, 다음에 할 것부터. 자, 4번 예제는 ESP8266 보드 한 개 보드에 가상의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센서 값을 MQTT로 홈 어시스턴트에 전송한 다음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벌써 해야 되는 목적부터가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 보드 자체에 MQTT 기능을 하도록 코드를 잡아 넣으려면 일단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그 라이브러리는 스케치,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를 먼저 펍섭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조금 기다리면 아이 답답해. PUB, SUB 클라이언트 검색을 딱 때리면 조금 내려가면 정확하게 펍섭 클라이언트라고 된 거 있죠? 요거 이렇게 딱 갖다 대보시면 설치 버튼 나오거든요. 눌러가 설치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ESP8266 개발 환경으로 딱 맞춰져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딱 눌렀는데 녹한다 화면하고 뭔가 다르다, 이 보드 부분에 ESP8266이 없다 하시는 분은 ESP8266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지금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 뭐 검색하셔가지고 해결하셔도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이 영상 본문에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링크 알려드릴게요. 자, 해보죠. 펍섭 클라이언트 어딨냐? 여기 MQTT ESP8266이라고 된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싹 가지고 오시고 내 입맛에 맞게 이제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5가지 용어 잘 기억하시죠? 브로커, 발행, 구독, 토픽, 영문으로 된 키워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브로커,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토픽, 페이로드 5가지. 자, 그럼 먼저 저 위쪽에 ID 비밀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MQTT ID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 보드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공유기 ID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기 공유기 ID 비밀번호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MQTT 서버 주소를 적으라고 되어 있죠. 브로커 주소를 쓰는 건데요. 저는 192.168.011 이게 이 자체가 그냥 주소입니다. 다음 이 코드 자체는 어나니머스 그 MQTT 브로커 형태로 동작하는 예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브로커 서버에 계정 없이 발행과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정을 하나 넣어놨잖아요. 아이디가 MQTT고 패스워드가 123123인 계정으로 지금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수정되어야 될 위치가 리커넥트라고 된 함수 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커넥트라는 함수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 보드가
MQTT 서버하고 이제 연결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때 지금은 매개 변수가 한 개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랜덤한 값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랜덤한 값으로 그냥 이미 지정해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지정을 하면 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아이디가 들어가면 됩니다. MQTT. 세 번째 매개 변수에 패스워드. 이거 지금 녹한다가 왜 알고 있느냐?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정해 놓은 것하고 지금 쓰시는 분하고 계정 정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MQTT 홈 어시스턴트에 등록된 MQTT 계정 여기다가 적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퍼블리시라고 된 거 보이고 서브스크라이브라고 된 거 보이죠? 그럼 얘는 지금 구독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그냥 보내주는 거니까 퍼블리시만 진행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리커넥트 함수는 끊임없이 서버하고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그냥 쟤를 두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된 메시지가 처리되는 부분이 이 콜백이라는 부분인데요. 얘는 지금 업로드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기본 예제 자체가 루프, 우리 아두이노 가장 큰 골격이 두 개잖아요, 그죠? 셋업하고 루프인데, 셋업은 아두이노 보드가 눈을 탁 떴을 때, 전원이 들어와서 눈을 탁 떴을 때 제일 처음 한 번만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 루프라고 된 부분은 자기가 이제 전원이 끊어질 때까지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잡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때 여기 상단에 있는 네 줄은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유지하는 부분, 그냥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부분이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센서 값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 골격 자체가 2초에 한 번마다 뭘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는 그냥 관용 구문이에요. 2초마다 한 번씩 뭔가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딜레이라는 함수 사용하지 않고 이런 패턴으로 쓴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2초라는 것은 이 값이 2000이기 때문에 2초인데요. 단위가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3초마다 한 번씩 하려면 3000으로 바꿔주면 되고, 10초마다 한 번씩 하려면 10,00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1초마다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그때 랜덤한 값을 하나 뽑을 거예요. int num은 랜덤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고, 시작점 하한값과 상한값을 적어주면 되죠.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을 뽑아서, 그리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상입니다. 포함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하의 정수, 그러니까 0에서부터 999 사이에서 랜덤한 값이 뽑히겠죠. 1000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면 상한값에 1001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랜덤한 값 하나가 뽑혔을 거고, 요거를 클라이언트 퍼블리시 함수에 녹한다 테스트라는 토픽으로 발행을 할 건데, 두 번째 매개 변수에 페이로드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 페이로드가 반드시 타입이 캐릭터 어레이 타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타입 캐릭터 땡된 타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미 녹한다가 전략을 세워놨죠. 자, 스트링 페이로드, 그러니까 일단 문자열로 얘를 취급을 합니다. 요 숫자를 스트링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숫자 값이 문자열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스트링을 여기다가 쓰면 또 함수에 그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스트링을 입력받지 아니하고 캐릭터 어레이로 반드시 쓰라라고 돼 있거든요. 요때 쓰는 함수가 어디 충돌나는 좀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my payload라고 하겠습니다. 어디서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변수 이름 뒤에다가 스트링 변수 뒤에다가 to str이라는 함수 호출해주면, 여기 맞나? 정말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 호출해주면 문자열을 그러니까 요 스트링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타입에 맞게 알아서 고쳐주니까요. 잠깐만요.
저 함수 뭔가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 보니 제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레퍼런스를 털어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스트링 쪽에 있어요. 스트링 쪽에 가보시면 C 언더바 str이구나. 자, 됐죠? C 언더바 str이라는 거 호출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캐릭터 어레이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법 에러가 없죠. 그럼 지금 이 코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브로커 서버 062하고 먼저 접속한 다음에 브로커하고 연결을 맺고 그 다음 1초에 한 번씩 녹한다 테스트라는 토픽으로 랜덤하게 뽑은 숫자 값을 발행, 퍼블리시 하게 되는 겁니다.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그럼 누군가가 저거를 구독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뿌려주면 되겠죠. 자, 그동안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는 자, 요 자동화 날리고 숫자 출력할 거니까 텍스트보다는 넘버를 갖다 놓는 게 더 좋겠죠. 숫자 테스트 넘버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0까지 날라오죠. 지금 1000이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 드는 대로 하고 단위도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단위는 뭐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딱 만들고 자 일단 아두이노 쪽 보시면 점 찍히면서 MQTT 브로커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죠. 자동화 가서 이제 이게 연결 관계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my MQTT 자 트리거 유형은 MQTT에 녹한다의 테스트라는 토픽이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서비스가 호출이 되면 되죠. 서비스는 input 넘버를 세팅하겠다. 그때 구성 요소는 테스트 넘버고 일단 여기 더미로 1, 2, 3이라는 값을 써두고 Y의 이메일 편집기로 가셔가지고 저기 있는 1, 2, 3 대신에 트리거에 요 페이로드 된 걸로 이제 딱 바꾸치기 해줍니다. 됐죠? 저장하기.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가보죠. 그럼 여기 뭐 꼬물꼬물 해가지고 막 숫자 바뀌는 거 보인다, 그죠? 그리고 저 값은 이제 홈 어시스턴트 쪽에 컴포넌트로 들어오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저 컴포넌트를 뭐 차트라든지 게이지 형태로 여기 카드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저 테스트 넘버라는 게 꼬물꼬물꼬물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 이 값을 게이지 이 왜 넘치지? 자, 뭐야? 자, 됐죠? 그럼 이렇게 센서 값에 따라서 와리가리 하는 게이지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잡아 놓을 수 있었잖아요. 뭐 하면 그게 나오더라? 통계 그래프 이건가? 요런 거는 제가 잘 안 쓰는 거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뭐 아무튼 찾아가지고 뭐 이게 차트로 플로팅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든지, 아무튼 MQTT로 날라온 센서 값을 출력을 해라. 완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제는 이 코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477에 4번 ESP8266 코드. 잘 되죠? 다시 한번 요 시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강조를 드리자면
ESP 홈에 연결되는 것은 그냥 ESP 홈에서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바로 화면에 다 나오니까. 그런데 ESP 홈에서 지원하지 않는 뭔가 독특한 뭔가를 내가 홈 어시스턴트에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일련의 과정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5번 예제 4예제하고 유사하나 보드가 업로드하는 센서 값이 두 개일 경우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고 한번 해보죠. 한 개는 그 값 자체가 숫자고 그 숫자만 보내면 그 값이 자체가 어차피 숫자니까 해석을 해가지고 컴포넌트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센서가 이번에는 두 종류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숫자를 MQTT로 어떻게 보낼 것이며 받는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출력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진 방법,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1번 후진 방법은 토픽을 두 개 사용하면 되죠. 센서 1이라는 토픽하고 센서 2라는 토픽에 여기 센서 1 값 담고 센서 2 값 담아가지고 요거 한번 퍼블리시하고 요거 한번 퍼블리시하고 토픽과 페이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타이밍에 센서 값 두 개를 측정을 한 다음에 한 번은 센서 1 거 업로드하고 한 번은 센서 2 거 업로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요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거 그거랑 뭐 그러니까 이게 왜 비효율적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뒤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뭔가 헤더하고 푸터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 한번 보낼 때 앞에 한무대기 뒤에 한무대기 붙어 있고 요거 보낼 때 한무대기 센서 종류가 그러면 10개라면 불필요한 덩어리를 10번 보내줘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네트워크 사용량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목적만 이루려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센서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면 이 방식대로 하면 되겠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센서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여러 번 센서 개수에 맞춰서 센서 토픽하고 페이로드를 구성을 해서 퍼블리시를 한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겠냐 이겁니다. 토픽 하나에다가 센서라는 토픽 하나에다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센서 데이터를 페이로드로 몽땅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헤더하고 푸터가 한 번 달라붙고 여기 안에서 센서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의 센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홈 어시스턴트에서 해석을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이 제이슨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이슨.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도 제이슨을 사용을 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거의 필연적으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좀 먹고 하도록 하죠. 요셉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큰일이네요. 제가 하이데스님 반겨드렸던가요?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안 했으면 두 번 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페이로드에다가 제이슨을 담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MQTT는 뭔지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건데 제이슨이라는 게 또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제이슨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을 줄여서 제이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우리 뭐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웹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랭귀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가 있다라고 할 때 거기 오브젝트는 우리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를 노테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구조체, 그럼 구조체라는 게 뭘까? 구조체라는 것은 같은 자료형이 여러 개 달라붙어 있는 거를 배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로 묶은 게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거를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브젝트는 조금 더 넓은 범위긴 해요. 하여간 그 구조체를 오브젝트라고 할 때 그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가 바로 제이슨입니다. 그럼 요거는 포맷이에요. 하나의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포맷인데, 포맷이니까 규칙이 있겠죠. 이제 그 규칙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좋게 아두이노 스타일로 우리가 구조체를 표현을 해보죠. 그럼 스트럭트 my data라는 스트럭트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필드 변수로 int num1 하나 있고, 그리고 플로트 num2. 지금은 뭐 이렇게 되겠죠. 플로트 sensor1 sensor2. 센서 값이 두 개니까, 그죠? 그럼 요거를 아두이노에서는 액세스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my data에 뭐 아까 abc, 이게 이제 스트럭트의 이름이 되는 거죠. 요거고 abc.sensor1 1, 2, 3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abc sensor1에 1, 2, 3, abc sensor2에 4, 5, 6이라는 값이 담겼다라고 할 때 요거를 문자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제이슨 인코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이슨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 센서1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센서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게 네임 태그에 들어갑니다. 센서1, 센서2. 그리고 이름하고 값은 콜론으로 구분을 해요. 콜론, 얘는 1, 2, 3, 얘는 4, 5, 6.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요게 하나의 데이터 셋이잖아요. 이름, 값, 이름, 값. 그리고 전체 시작과 끝은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런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약속이 제이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센서 값, 얘가 측정한 센서 값 두 개를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보내주면 홈 어시스턴트가 알아서 해석을 해주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드 쪽에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한 다음에 1, 2, 3하고 4, 5, 6 자리를 바꿔치기를 해서 전송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보도록 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센서 데이터가 이제 두 개가 된 상황입니다. 자, 센서 1, 센서 2. 약간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얘는 아니다. 그냥 0에서 1000 사이로 뽑도록 하죠. 그럼 얘를 이제 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모양으로. 자, 요 문자열 안에다가 요걸 담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my payload 땡땡 안에다가 우리가 쓸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제이슨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지금 여기 있는 쌍따옴표는 제이슨의 문법적으로 필요한 그 포맷에 강요되는 쌍따옴표입니다. 반드시 네임에는 쌍따옴표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자열 변수에 담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게 되면 요 쌍따옴표하고 좀 모호성이 생기죠. 시작은 여기인데 끝은 여기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 시작, 끝, 얘는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쌍따옴표는 스트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쌍따옴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슬래시라는 기호를 앞에다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래. 그럼 요 자체가 일단 문법상 에러가 없는 구문이잖아요. 요까지 때려 넣습니다. 그럼 1, 2, 3하고 4, 5, 6자리에 요 값을 때려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1, 2, 3 자리에 자, 쌍따옴표. 자, 일단 요까지만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문자열 하나를 이렇게 쪼갠 거죠. 요거 지금 이런 설명은 아두이노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홈 어시스턴트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아예 아마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요 더하기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요 아두이노에서는 1, 2, 3 더하기 4, 5, 6이라고 하면 이 더하기라는 기호는 두 개가 다 숫자네? 그러면 더합니다. 그래서 이 더한 값이 출력이 돼요. 몇이죠? 579인가요? 579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자열이 있을 때 A, B, C하고 D, E, F가 있습니다. 뭐가 문자열 사이에 더하기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 요놈하고 요놈 두 개를 붙여라 라는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는 A, B, C, D, E, F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A, B, C고 뒤에는 숫자다. 그럼 이건 뭐냐? 에러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라는 연산자는 양쪽이 다 문자열이든 양쪽이 다 숫자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목적이 그러고 나서 보시면 요거 한 덩어리 더하기 요거 한 덩어리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문자열이 더해지는 거니까 일단 문법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더하기라는 연산기호 좌우로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 측정되는 센서 값이 센서 1, 2가 이번에는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더하기라는 연산기호로 붙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센서 값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문자열 한 덩어리 오케이. 더하기 갑자기 숫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문자열 더하기 숫자는 규칙 위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컴파일이 안 됩니다. 자, 신텍스 에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자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려면 스트링으로 묶어주면 된다라고 제가 아까 했죠. 그래서 스트링 센서 1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전체가 여기 이제 바꿔치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my 녹한다 테스트라는 토픽으로 퍼블리시 하는 걸로 이미 되어 있었다. 그죠? 그럼 지금 이거는 문자열로 데이터가 날라올 거니까요. 여기서 문자열로 값을 로우 데이터를 출력하는 화면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갔어. 이제 요거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문자로 할 거니까 일단 날리고, 자, 텍스트 MQTT 테스트. 자, 그럼 여기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자, 요거는 그냥 바로 작성하기에는 다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비주얼 편집기로 가서 숫자 입력하는 게 아니라 input 텍스트 문자열 입력하는 걸로 하고 구성요소 골라주시고 대략 값을 하나 입력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요걸 바꿔치기 하면 됐죠. MQTT로 날라온 로우 데이터는 요거라고 했죠. 요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됐죠. 저장하기. 자, 그리고 이제 이 코드를 잡아 넣겠습니다. 자, 접속이 됐죠? 여기 잘 보시면 제이슨으로 값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골격으로 값이 따따따따 날라오는 거 보인다. 그죠? 근데 왜 두 개 다 같은 값이지? 두 개 다 센서 1이라 해놨구나. 자, 정확히 해야 되니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하여간 수신하는 것까지는 됐다. 그죠? 그러면 홈
아두인 그 ESP8266 입장에서는 이제 손을 털었습니다. 규칙에 맞게 보내줬잖아요. 그럼 이제 홈 어시스턴트 입장에서는 요걸 어떻게 해야 여기 있는 저 제이슨 골격안에서 숫자 두 개를 이렇게 뽑아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일단 제이슨으로 날라오는 것까지는 그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좀 크게 한번 보죠. 요렇쿵 요렇쿵 날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숫자 두 개의 값이. 자, 여기 가서 자, 자동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YAML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지? 일단 출력되어야 될 위치가 이제 숫자 두 개가 출력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우미 쪽에다가 요거는 로우 데이터 그대로 출력을 하고 숫자 두 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게 센서 1으로 해서 0에서부터 1000까지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센서 2 자, 뼈와 살을 분리해낸 값은 센서 1하고 2에다가 이제 담는 겁니다. 자동화 쪽에 가보시면 여러 개의 동작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동작의 첫 번째 동작이 이거고, 엔드 동작 추가하기 아래쪽에 있죠. 눌러가지고 또 추가하는 겁니다. 자, 서비스 호출 인풋 넘버죠. 숫자에다가 값을 잡아 넣는 거니까.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게 센서 1이고 1, 2, 3이라고 쓰고 이제 YAML로 가는데, 요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좀 더 독특한 것을 쓸 겁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었잖아요. 중괄호 두 개 이렇게 하고 트리거에 페이로드 로우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제이슨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 값을 숫자에 집어넣겠다고 하면 당연히 규칙 위반이 되는 거죠. 요거를 제이슨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리거.payload 언더바 제이슨이라고 하면요, 지금 받은 페이로드 자체가 오브젝트로 내부적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필드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필드 이름은 아까 전에 제이슨 만들 당시에 담아놨던 요 이름 있잖아요. 센서 1이라고 하고 센서 2라는 이름으로 전송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trigger.payload 언더바 제이슨의 센서 1이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제이슨으로 보내는 그 변수 이름이 센서 1이니까 내가 받은 페이로드의 그 제이슨을 파즈하면, 원래 데이터로 분리를 하면 센서 1이라고 하는 필드 값이 있을 건데, 그 값에 들어있는 거를 요 놈의 value로 하시오 이 말이죠. 자, 요렇게 때려 넣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자, 얘 바로 이렇게 해도 되죠. 얘는 센서 2에다가 2번 값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됐죠? 딱 보이나요? 위에는 로우 데이터고 아래쪽에는 날라온 그 로우 데이터가 분리가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미지, ESP 홈에서 지원하지 않는 미지의 센서가 있는데, 그놈의 센서 값이 1개일 경우에는 제가 앞에 했던 것 같이 페이로드에다가 바로 담아서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센서가 출력하는 값이 그 보드 쪽으로 보내주는 값이 2개 이상이라면 제이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MQTT로 홈 어시스턴트까지 가지고 오고, 그거를 파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한다. 괜찮은 전략이죠? 요겁니다.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는 동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고, 요 코드만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댓글로 문의하세요. 아하. 자, 이게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죠. 이제 실전으로 센서 값 두 개 보내는 거 기본 골격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요.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이 DHT11이라는 온습도 센서는 ESP 홈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땅한 센서가 없으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연결해 가지고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MQTT로 직접 한번 보내줘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한 번의 연습이 되겠다, 그죠? 일단 뭐 요 놈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다면 다리가 3개죠. 그라운드, 데이터, VCC 이렇게 3개가 있고 요 5V 연결하시고 요건 요 보드에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3번 핀에 꽂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보드에서 온 습도 값을 MQTT 코드 내에서 측정을 해낸 다음에 그 값을 제이선으로 온도와 습도를 제이선으로 표현해 가지고 샥 보내버리면 되겠죠. 한번 제가 하는 과정을 보시면 나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감이 오실 건데요. 같이 해보도록 하죠. 제가 최근에 온 습도 센서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꽂아가지고 2개를 날려 먹어가지고 거금 2,000원을 주고 다시 주문을 했거든요. 2개를. 이번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 끼면 잠깐 바꿔 껴도 작동이 안됩니다. 당연하죠. 자, 작동 표시등 들어갔고 디지털 3번. 자, 미지의 센서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6번 예제 ESP8266에 DHT11을 연결하고 측정된 온도와 습도 값을 제이슨으로 구성해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자, 과정을 잘 보세요. 먼저 보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온습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온습도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가상의 센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 본질에서는 벗어난 거니까요.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과정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매니저 가셔가지고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고 된 거 설치하시면 되겠고, 굳이 이 예제를 따라 하실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똑같이 이 센서가 있으면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이 막 살아나실 겁니다. DHT11 검색을 딱 때리면 여기 있죠? DHT 센서 라이브러리. 저는 1.3.8 버전 설치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버전 맞춰주시고, 그리고 파일, 예제, 여기 있죠? DHT 테스터라는 이그젠플을 싹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연결된 핀 번호하고 일단 헤더 파일하고 이런 거 좀 가지고 와야 돼요. 헤더 파일하고 이놈이 보드에 어디 핀에 연결이 되었는가, 디지털 3번에 연결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센서의 타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DHT11이고, 그 다음 저 아래쪽에 요렇게 4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셋업 펑션에 DHT begin이라는 거 가지고 와서 똑같이 셋업 안에다가 잡아 넣습니다. 됐고, 그 다음 이게 온도와 습도 측정하는 함수니까 얘만 호출하면 이제 끝났죠. F라고 된 거는 온도를 화씨 단위로 표현하는 거고요. HIF, HIC는 체감 온도, 2차 부산물이죠. 여기 다 필요 없는 값입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온도와 습도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자, 요 이제 센서 자리에다가 요거를 휴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거를 템프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휴미와 템프. 그리고 값이 요 자리에 다 들어가면 되겠죠. h t 됐죠? 그럼 휴미에 h가 붙고 템프에 t가 붙으니까. 그리고 이 스트링으로 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실수형이잖아요. 소수점이 있는 값이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살리고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소수점 두 자리 기억하시고. 이제 이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지금 당연히 동작하지 않겠죠? 요 제이슨의 이름이 바뀌어졌으니까 센서1, 센서2의 값을 저기다가 출력을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휴미하고 템퍼라는 걸로 제가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당연히 결과값이 로우 데이터는 찍히는데 넘버 컴포넌트에는 값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죠. 됐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휴미 템프 값이 나오는데 여기는 값의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자동화로 갑니다. 자동화 싹 가서 여기에 자, 출력되는 값이 센서1이 아니라 첫 번째 값은 휴미부터죠. 휴미. 두 번째 값은 템프. 이렇게 하면 끝났죠? 저장하고 가보면 자, 습도와 이게 습도 값이고 이게 온도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MQTT로 다이렉트로 보낸 메시지가 대시보드에 출력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아두이노 쪽에 조금 강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쓰실 때 굳이 ESP 홈 가지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드에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바로 홈 어시스턴트에 값을 띄워버리시면 됩니다. 뭐가 더 이득일지는 직접 결정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느낌있게 꾸미면 되겠죠. 도우미 쪽으로 가셔가지고 얘는 휴미 습도니까 요런 거 딱 하면 되겠죠. 최대값은 0에서부터 100까지 그리고 요거는 온도니까 템퍼러처. 요거 아주 좋은 모양 많다 그죠? 온도는 50도까지 표현하는 걸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바꾸고 요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 입맛에 맞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딱 가보면 이제 그죠? 휴미 로우 데이터 됐죠? 온습도 센서 값을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띄워라. 끝났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6번 예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전달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진 부분은 제가 이제 다 전달을 해드렸고 이거는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내용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센서 데이터를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보내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이 보드를 제어를 하는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ESP 홈 써서 GPIO 컨트롤하면 바로 되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지. 그래,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목적성을 가지고 보자면요. 얘가 직접 MQTT를 통해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업로드 한다는 의미는 여기 연결되는 어떤 센서가 ESP 홈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보낼 수 있다는 하나의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요 보드를 MQTT로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죠.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방법보다는 ESP 홈 쪽에서 GPIO 컨트롤 하는 게 이 상황에서는 더 올바를 것 같거든요. 근데 행여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결된 뭔가 액추에이터가 있어요. 그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ESP8266에 뭔가 있는 라이브러리, ESP 홈에서는 안 되는 그런 독창적인 라이브러리에 의해서만 돌아간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겠는가? 그런 경우가 있겠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차피 제어할 만한 그게 없으니까 메시지 주고받는 거,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겠는지.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가 보내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드가 업로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구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구독 등록은 리커넥트 함수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subscribe 아까 제가 주석 때려놓은 부분에 구독하겠노라 라는 함수 토픽을 뭐 여러 개 열거를 해두면 되는데요. 녹한다에 ESP8266이라는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처리되는 부분이 콜백이라고 했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요 위쪽에 있는 기본으로 있는 구문이 수신된 토픽을 그대로 출력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코드를 업로드 해두면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뭔가 보냈다면 이 ESP8266 시리얼 모니터에 그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죠. 아이고, 임동희님 제가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아,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 까먹는데요. 반갑습니다. 임동희님 환영합니다. 자, 그럼 시리얼 모니터라는 것은 여기고 받은 값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출력이 될 거니까 요거 이제 두고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발사를 한번 때려보는 거죠. 갑니다. 일단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싹 다 날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녹한다 포에버라는 문자열을 저쪽으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죠. 저도 이거는 사전에 아무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절차에 맞게 하면 되겠죠, 그요? 일단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마이 버튼. 하나 딱 만들고 이제 자동화 쪽으로 가서 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MQTT 메시지를 퍼블리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태 쪽으로 가서 구성 요소에 마이 버튼을 그럼 이 마이 버튼을 눌렀을 때라는 트리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때 액션이 아마 서비스를 호출하면 되겠죠. MQTT 서비스를. MQTT 퍼블리시라는 서비스가 있네요. 그럼 이 서비스에 토픽이 느낌 바로 따갔죠. 녹한다에 ESP8266이라는 토픽을 보드가 subscribe를 하고 있으니까 요 토픽으로 페이로드를 녹한다 forever 보내겠다. 이러면 왠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도우미 쪽에 마이 버튼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요거를 딱 누르면
그 메시지가 이쪽으로 날라온다가 되겠죠. 한번 해보죠. 그죠? 녹화한다 forever. 아주 잘 되죠. 됐습니다. 그럼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뭔가 보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그냥 고정된 값을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숫자 변화되는 값을 보내줘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할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잠깐만요. 요거는 예제 코드 없음. 일단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7번 예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홈 어시스턴트에서 설정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서 설정한 숫자 값을 ESP8266 보드로 MQTT로 전송하시오. 굳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숫자를 초이스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냥 일반 텍스트 메시지 보내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자체는 별 의미가 없죠. 뭐 숫자를 보내가지고 그 숫자 가지고 뭔가 제어하는 게 만들어지면 좋으니까. 어떡하지? 자, 숫자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하고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슬라이더로 초이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my number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는 요 놈의 구성 요소의 id라는 게 생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input number.my number라는 게 아마 자기의 이름이 될 건데요. 그 놈에 들어있는 값을 어떻게든 퍼블리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조금 짱구를 굴려가지고, 그러면 요때 페이로드를 퍼블리시 하는 게 이제 템플릿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여기다가 쓰면 되나? 페이로드 템플릿이라고 된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요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싱글 다운표 안에 요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구성 요소의 id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그거는 저도 모르는데요. 도우미 쪽에 가보면 있겠죠. 여기 있네요. 구성요소 아이디 여기 바로 있었네요. 자, 그럼 얘는 인풋 넘버에 my 넘버라는 게 요놈의 이름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싹 가지고 가서 여기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저게 이 값으로 대체가 될 거다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서 한번 잡아 넣어보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바로 알아서 이렇게 바뀌네요. 자, 그럼 페이로드 템플릿에 요거를 집어넣고 저장하기 일단 했습니다.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0이라는 값이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날라온다, 그죠? 그러면 저거는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템플릿 말고 그냥 페이로드에다가 저 메시지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러니까 템플릿이 아니라 요거를 다시 여기로 가서 여기 1, 2, 3 일단 담아두고 여기 간 다음에 페이로드에다가 요걸 담아버리는 거죠. 아씨, 왜 안 날라오지? 이거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인풋 넘버에 마이 넘버
시작한다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요렇게 바꾸면 이거는 날라온다, 그죠? 아, 그러면 보드 쪽에서는 보내면 무조건 지금 받는 상황이니까 보내주는 쪽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요것도 좀 할 수 있으면 꽤나 재미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방금 전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일단 제 예상하고는 뭔가 결과물이 좀 다른데요. 쌍따옴표요? 쌍따옴표가 있었어요? 일단 제 상상력으로는 한번 이렇게 해본 건데 제 상상력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 딱 누르면 이제 511이라는 값이 여기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런 상황이죠.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죠? 여기서는 이런 패턴으로 썼었잖아요. 베이로 인풋 넘버에 마이 넘버. 아씨,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돼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그죠? 그러면 잠깐 검색 찬스를 한번 가져볼까 싶은데요. 홈 어시스턴트는 이런 거 검색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가보죠. 비주얼 편집기로. 딱 이제 이게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감을 빨리 딱 잡아야 되는데 페이로드 밸류를 페이로드가 있다면 무시된다. 템플릿. 잠깐만요. 템플릿 페이로드 템플릿에 대해서 한 번만 검색해보고 뭐 뾰족한 수가 없다면 그냥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뭐 뭐라고 돼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페이로드 템플릿은 조금 좀 뭔가 복잡해 보이네요. 딱 봤을 때. 자, 보자. 인풋 넘버에 저 방금 했던 그거는 컴포넌트의 아이디고요. 그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는 값은 또 뭔가 다른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저는 구성요소의 아이디만 적어 놓은 상태고 그 구성요소 안에 들어있는 값을 담아서 퍼블리시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놈의 안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요. 자,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저도 모르거든요.
고놈 안에 들어있는 값 점 밸류일까요? 그렇게 단순하려나? 인풋 넘버 스테이트라는 것을 앞에 붙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뭔가 힌트는 하나 얻었습니다. 요걸 한번 적용해보고 될지 말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런 패턴으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요 자리에 제 그 컴포넌트의 아이디는 요거잖아요. 그죠? input number의 my number라는 것에 state 하는 요게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의 값을 의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죠? 자, 두근두근. 아! 역시 외국 형들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내가 바꾸는 값을 이제 보드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ESP 홈 쪽에서 업로드 되는 그 센서 값들 있잖아요. 그거를 요 도우미 쪽에 이걸 눌렀을 때 오토메이션 쪽에서 ESP 홈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구성요소 아이디를 불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이 값을 받아서 뭐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된다 안 된다 수준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는 이제 차차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가능한 방법은 오늘 찾아냈다. 그죠? 이거 아주 황금 같은 코드네요. 요거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생각 안 나면 꺼내 쓸 수가 있으니까. 자, 7번 예제로 요거를 저장을 해 두도록 하죠. 자, 요거 477에 7-2번 이거는 YAML 그리고 그때의 ESP8266 코드 됐다. 그럼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자 이번에는 8번 예제 7 예제에서 숫자 값 두 개를 JSON으로 전송해서 ESP8266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으로 보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JSON으로 받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JSON으로 보낼 때는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을 JSON으로 디자인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뭐 이렇게 싱글 따옴표가 많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 잠깐만요. 이게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가? 알아서 그렇게 바뀌네요. 좋아.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아까 제이슨처럼 문자열로 표현되는 거를 저기 페이로드 안에 담아주면 되니까요. num1이라는 거 하고 num2라는 값을 이제 만들어서 보내줄 건데 요거 저 쌍따옴표에 어차피 쓰게 될 때 앞에 역슬래시 붙여줘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쌍따옴표 안에는 쌍따옴표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값은 콜론으로 구분 지으면 되고
첫 번째 값은 요 놈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일단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그 마이 넘버 1하고 마이 넘버 2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고 요 놈 둘 사이에는 아니죠.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또 문자 열 관계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일단 얘가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머시기 콤마 머시기 일단 요까지만 하죠. 요게 일단 제이슨으로 표현된 거고 요게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물결표 자리가 요 값으로 바꿔치기가 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쟤를 여기 집어넣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게 되면 변수가 아니라 문자열로 저런 변수 이름이 문자열로 저기 박혀 들어가게 되겠죠.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요 자체가 그 값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죠. 저도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박혀 들어가고 원투 이렇게 박혀 들어간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죠? 바로 빨간불 들어왔죠. 스테이트 아니면 요 자체 이게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돼 있다면 헷갈리네요. 다시 그러면 요렇게 일단 얘를 그냥 얘를 저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네요. 얘 자체가 그 코스형 문법 그 머스타치 문법이니까 요 자체가 이제 홈 어시스턴트에서 YAML에서 하나의 밸류가 되는 겁니다. 밸류가 저걸로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인덱스 오브나 리플레이스를 써서 이게 플립을 하듯이 조금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 1을 하고 이 두 개를 만들 거거든요. 요렇게 인풋 넘버에 마이 넘버 1, 2 이렇게 만들고 요 자체가 저 값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요 물결 표절을 요걸로 대체를 하고 얘를 요걸로 대체한다면 일단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빨간불 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장 때려넣고 도우미 쪽으로 가서 요 놈이 마이 넘버 1 갑자기 왜 이렇게 느리지? 마이 넘버 2 이렇게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컴퓨터가 좀 느린데요. 방송 끊어줘도 이제 거의 꺼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날라왔죠?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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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unknown
뭐지? 구성요소 이름을 잘못 적었나요, 제가? 왜 이름이 안 바뀌었지? 자, 됐죠? 언노운이 뜨는 게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딱 누르면 165.0이라는 값이 날라오고, 이렇게 하면 585456이라는 값이 여기 날라오고.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두이노가 이 값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두이노가 이 값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는 것까지는 됐고, 아두이노는 저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게 없고 라이브러리를 써서 저거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베이스로 한 그런 랭귀지들은 제이슨을 파즈하는 게 이미 내장이 돼 있는데 아두이노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가지고 아두이노 제이슨이라는 거를 설치를 또 해줍니다. 요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저 값을 아두이노에서 풀어다 내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냥 저 맨땅에 헤딩 하시면 라이브러리, 좋은 라이브러리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지 마시고 아두이노 제이슨 6.18.5 버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보려면 똑같은 그 버전 설치하시면 되겠죠. 파일 예제 아두이노 제이슨에 제이슨 파서 이그젬플 요거를 볼 건데요. 헤더 파일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헤더 파일만 가지고 와서 상단에 딱 붙여 놓고 나머지는 요 라이브러리 안에 보시면 조금만 내려 보시면 좀 어시스턴트라고 된 주소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 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디시리얼라이즈라는 거는 제이슨으로 된 거를 다시 압축을 풀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오브젝트를 압축을 한 게 제이슨이 되는 거고 제이슨을 다시 오브젝트로 하는 게 약간 압축을 푸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오브젝트가 제이슨이 되는 거를 시리얼라이즈, 제이슨이 다시 오브젝트가 되는 거를 디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지금 디시리얼라이즈죠. 보드는 ESP8266. 넥스트 한 다음에 여기 수신된 데이터 샘플 하나를 여기다가 때려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드를 얘가 생성해 주는데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내가 이런 데이터를 지금 로우 데이터를 수신을 한 상황인데 아두이노 제이슨으로 저거를 값을 풀어다 내려면 코드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겠는가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가서 이제 수신부 가서 수신 처리를 하면 되죠. 이제 메시지 수신부가 아까 제가 콜백이라고 했고 지금은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걸로 돼 있고 요거는 기본 예제에 딸려 있는 겁니다. 캐릭터를 받아서 제일 첫 번째 캐릭터가 0이면 LED를 끄고 1이면 LED를 켜는 그런 예제인데요. 지금 그거 아니니까 여기 안에다가 이제 때려 넣어줍니다. 그러면 수신된 데이터가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이 들어오는 페이로드가 바이트 어레이로 되어 있거든요. 저거를 먼저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어려운 코드 구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지금 여기 루프를 돌면서 페이로드가 캐릭터로 취급이 돼서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myData라는 문자열 변수를 하나 딱 두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를 돌면서 출력함과 동시에 얘를 스트링 변수 안에 쓸어 담습니다. 하나씩 시작부터 끝까지 싹 쓸어 담아서 하나의 문자열을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myData를 JSON 파서의 인풋으로 여기다가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deserialize JSON이라는 함수 통해서 num1이라고 하는 값하고 num2라는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num1이라고 된 것은 JSON의 필드 이름을 말하는 거죠. 제가 보낼 때
요거하고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반환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출력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숫자의 값 뭐시기 출력하죠. 이제 시리얼점 프린트 넘1 콤마 찍고 두 번째 숫자 넘2. 자, 이러면 이제 값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값이 분할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새로 이제 접속을 하죠. 자, 됐습니다. MQTT 브로커하고 연결이 됐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눌러줘 보는 겁니다. 어디 있냐? 딱 누르면 첫 번째 숫자의 값, 두 번째 숫자의 값, 이렇게 여기 로우 데이터에서 뼈와 살이 발라내졌죠. 뼈는 제이슨 오브젝트에 필요 없는 대가리하고 뼈하고 다 그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잖아요. 빼고 살만 우리가 지금 발라내야 되는데 그 살이 585하고 465라는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아주 잘 되죠?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8번 예제였습니다. 다 남겨드리도록 하죠. 8번 예제의 ESP8266 코드, 그 다음 홈 어시스턴트 쪽에 자동화 코드, 요거 아주 어마어마한 그 한 줄이었죠. 요거 계행을 해서 쓸 때는 요 기호를 쓰는 거구나. 이 기호가 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구나. 요런 스타일로 쓰는 것도 이제 봐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요 중괄호 두 개부터 요 중괄호 두 개까지는 하나의 값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num1이죠. 그리고 요거부터 요거까지는 num2가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이슨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장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는 살짝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핵심은 이거죠. 1차적으로는 구성 요소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를 하는 게 요런 그 코드가 들어가 줘야 되고, 이 구성 요소의 아이디가 여기 들어가고 전체 이 부분이 하나의 값으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페이로드 안에는 문자열로 구성할 수 있고, 아두이노 쪽에서 받아가지고 아두이노 제이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다가 쓸 수 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걸 어디다 써야 되겠는가는 직접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한다는 방법만 알려드린 거고, 어디 써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는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야가 틀려지게 됩니다. 막 프로그램 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특정한 방법만 고집해온 사람들은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접한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무기가 많은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요거 가지고도 한번 뚝갑 해보고 저거 가지고도 뚝갑 해보고 여러 가지로 뚝갑 해다 보면 딱 저놈이 아파하는 무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참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거기 접속하셔가지고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제가 올려둔 오픈톡방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눌러가지고 들어오셔도 아주 좋습니다. 대략 80여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아주 건전한 채팅방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거 물어보고 채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화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관련된 내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전문가분들이 많거든요. 녹한다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녹한다는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고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은 현업에서 실제로 그거를 적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방법론만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죠. 실무는 그분들이 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론과 실무를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녹한다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계좌로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분 정도 질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 제가 기다려 드리냐면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시점하고 제가 방송하는 시점하고 보고 계신 시점하고 한 5분 10분 이상 차이가 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스트리밍 끝나고 나면 질문이 있다고 채팅하시는 분이 간혹가다가 있어가지고 조금 한번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행여나 녹한다를 놓치시더라도 조금 전에 오픈톡방이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리고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요. 홈 어시스턴트하고 노드레드를 짬뽕을 시킬 겁니다. 노드레드. 홈 어시스턴트도 아주 훌륭한 IoT 플랫폼이고요. 노드레드도 아주 훌륭한 IoT 플랫폼인데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으로 노드레드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다 훌륭한, 마치 이런 거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는데 두 개 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다른 예제로 들도록 하죠. 양대산맥. 짜장면과 이것도 이상하구나. 아무튼 두 개 다 아주 훌륭한 IoT 플랫폼인데요. 노드레드가 홈 어시스턴트에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 놈의 쫄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다 어마어마한 IoT 플랫폼인데 요 놈이 여기 달라붙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면 굳이 애드온으로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점이 무엇이겠는가? 일단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겠는지를 알아보고
요 놈을 여기 달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이 노드레드라고 하는 걸 애드온으로 부착을 안 하고 직접 노드레드를 설치를 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미리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설치만 하면 바로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굳이 홈 어시스턴트의 노드레드를 물려서 쓸 요량이라면 당연히 애드온 형태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굳이 노드레드를 외장형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동을 한다면 마치 이런 거죠. 아까도 그런 예지를 들었었는데요. 집에 커피 원두콩을 갈아서 커피를 내리는 아주 좋은 5천만원짜리 기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커피를 만들어서 뽑아주는 커피 머신인데, 그 기계를 지척에 두고 절구 가지고 커피를 볶아서 절구 가지고 빻아 가지고 이렇게 드립을 해가지고 커피를 만드는 겁니다. 맛은 똑같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보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커피를 만들었다는 보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커피 맛이 똑같을 바에야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얘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그 말을 했죠? 뭐를 설명을 하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거 큰일 났네. 홈 어시스턴트를 외장형으로 쓰는 거 그거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외장형으로 해가 그 노드레드를 외장형으로 직접 설치를 해서 홈 어시스턴트하고 하나하나 물리는 작업, 절구에 커피를 빻고 있는 겁니다. 5천만원짜리 커피 기계는 이겁니다. 이거 그냥 하면 바로 연동이 되는데, 결과물은 같거든요. 똑같이 노드레드가 홈 어시스턴트 꼬봉으로 들어가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왜 그 짓을 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5천만원짜리 커피 기계를 써야 되겠죠. 요걸 해야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명분을 만들어 나가서 나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점이 있는데요. 요 이점을 활용을 해서 응용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내일 해보고, 자, 이제 이점 되면 뭐 질문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477편의 녹화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8시 15분에 다시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